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는 마인드마이너 송규령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사람과 사람 혹은 집단과 집단 간에 갈등이 있다는 점이 제가 보기엔 가장 주요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무려 89%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10분 중 9분이 갈등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75% 이상이 사회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3%가 넘게 사회 갈등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실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를 통해 본 우리 사회 통합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심리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모두가 느끼는 사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하겠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바로 사회 갈등입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사회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82%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요즘 더 사회 갈등이 심각해졌다고 느낄까요? 갈등의 원인을 이슈 혹은 사안이라고만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심리 상태입니다.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매우 지쳐있을 때는요, 평소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넘어갈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지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참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이 참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갈등 지수가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 사회의 피로지수로 보면 거의 상관관계가 일치합니다. 송규령 박사님,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 보면 우리 사회 갈등 양상이 보인다고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묶음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묶음으로 묶어서 갈등의 연관어의 순위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순위가 높았던 것들 중에서 순위가 하락된 키워드를 보면 정부, 국민, 한국, 경제 같은 키워드들이 좀 보이고요. 이에 반해서 2016년도, 20년도 사이에 순위가 높아진 키워드들, 주요한 키워드들을 본다면 감정, 부부, 인생, 부모와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50위권 이내에 사라진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역사, 정책, 결혼, 아버지 같은 키워드들은 순위권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키워드들이 있는데 목소리, 힘, 상처, 가치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새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갈등의 어떤 주요한 변화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이 사회적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좀 변화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의 원인이었던 거시적이고 고질적인 상황 같은 것들, 강압적이었던 권위로 참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실제로 뉴스들을 보더라도 갈등의 변화 양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 갈등 연관 기사는 주로 남북 갈등 같은 사회적 갈등이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젠더 이슈나 양극화 혹은 부동산 같은 형태의 갈등의 맥락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점점 더 개인차가 많아지고 그리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또 2차적으로 다양하게 갈등 양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중요한 사양이 있죠. 항상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싸움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립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 여기에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많은데 예절, 말투, 습관이 약간만 달라도 큰 이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전히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예절, 말투, 습관,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약간 다르면 오히려 그 분들의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남녀 간의 성격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가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슷해서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동네에 한 50가구 정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옆집 숟가락 개수도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사회가 분할되고 소속이 다양화되면서 나라는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과거와는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뭐 감나무집 둘째 아들 길동이는 참 착한 친구야,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직장인으로서의 나도 있고요, 부모가 된 경우에는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의 나로 동호회에서 일원일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보시는 것처럼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에서의 나는 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 N개의 정체성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의 나, 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한번 고민을 새로 해봐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정체성, 다시 말해서 어떤 집안의 누구였다라는 형태의 내가 아닌 스스로의 나에 대한 생각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겠죠. 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증폭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숫자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나갔다면 지금은 수십억 인구와 굉장히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의 어떤 연결된 사람들의 수가 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같은 그런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신다면 현재 있는 친구분들의 리스트를 한번 훑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의 친구 목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장이 다양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내의 친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동기가 친구인지 아니면 한 부서 내에서의 가까운 사람들까지가 이제 친구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다른 조직에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내가 규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친밀도에 대한 서로의 기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때 생기는 기대치에 대한 불일치라는 부분들이 갈등의 촉발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부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자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송기령 박사님 말씀대로 아이덴티티가 다양화됐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같은 관계가 극단적인 아이덴티티가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있어도 갈등이 안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만큼 결속력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느슨한 관계를 맺기에 좋은 게 온라인이죠. 온라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기간, 개별 관계는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의견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관계가 많으니까 갈등도 생길 때가 많은 겁니다.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이런 현상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기령 박사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관계의 개수가 많아질 때 거기에 맞춰서 비례하는 갈등의 환경 혹은 그런 형태의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라는 게 있죠. 가까운 분이 결혼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축의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어떤 재미있는 도표 같은 게 있어요. 웃는 얼굴로 서로 욕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절친한 사이라면 뭐 얼마 이상, 부모님까지도 나의 이름을 안다면 또 얼마 이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규칙을 우리가 나름대로 같이 정의해보고 교환해봄으로써 새로 생기는 규칙에 따르는 갈등을 좀 더 없앨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렇게 축의금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보다 더 다양해진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형태의 언어나 혹은 매너를 쓸 것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합의해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길 교수님,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될수록 신경 써야 하는 건 뭘까요? 갈등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죠. 첫 번째가요, 자기의 패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힐데스하임 대학의 캐서린 카피스 박사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집단이 있다라고 연구물을 발표한 적이 있죠.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연구를 지켜봤는데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집단이 윈윈하는 협상에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떤 연구인지 살펴볼까요? 연구진은 2개의 집단의 협상 게임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협상 내용이었냐면요. 한쪽은 집주인이고 한쪽은 세입자예요. 자, 그렇다면 입주 날짜, 주방 기구를 확충한다는 거, 혹은 욕실을 리모델링, 그리고 임대 기간,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게 됩니다. 결과는 흥미롭고 분명했습니다. 이것저것 제기보다는 이 중에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제시하는 쪽이 훨씬 더 협상에 유리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륜이 쌓일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협상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되고 또 유리한 패를 나중에 보여주고 숨기는 게 능숙해지기 때문에 윈윈에 오히려 잘 도달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통일을 예로 들어도 같은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어떤 갈등이든지 내 패를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시원하게 보여주고 그 이후에 연륜과 경험의 지혜를 빌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2번째는 그 방법을 잘게 쪼개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크게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것을 처음부터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로 잘게 쪼개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에 적용한 경우가 바로 넛지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인 것에 가까운 정답을 내놓으려면 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하게 거부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도 통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하자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주 작은 교류, 예를 들어서 남북의 편지 혹은 이메일 교류 이런 것들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송기령 박사님,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내적 친밀감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새로 나온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내적 친밀감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듣자마자 느낌이 좀 오시죠? 내적 친밀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확실하게 상승성을 보이죠? 그럼 도대체 내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예제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을 때 친밀감을 가지는 거. 교류는 직접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친밀감이 쌓이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랑 많은 부분들의 생각이 겹친다는 것들이고요. 2번째는 실제로 안 보더라도 그것이 온라인상이건 아니면 미디어상에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의 라포르가 쌓이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적 친밀감이 쌓인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가 나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친밀감이 쌓여 있다면 먼저 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주장이 완전히 반대편의 주장이 아니라 뭔가 색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친밀감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적 친밀감만 쌓이면 모든 갈등이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죠. 사실 심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상한테도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과도 때로는 싸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나와의 생각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갈등의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은 관계와 입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함께했던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탠스가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각자가 내린 결정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3번째 부분인데요. 전달의 과정과 표현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출발할 때부터 갈등의 양상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와 입장이라든지 부당한 결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물려받거나 현재 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마지막 보루인 서로 오가는 말이라도 좀 더 예쁘게 한다면 갈등의 획수라든지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얽힌다는 것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회적 갈등 해결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만들 때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가와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늘 존재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시행 변화를 할 때는요, 예방보다는 향상을 얘기하고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나온 흥미로운 연구 결과죠. 지난 2018년에 폴란드 정부가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일요일에는 상점의 주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 법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식당, 주유소, 대중교통 종사자 등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회나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꽤 많은 분들이 이익이나 그 혜택을 보게 되지만 나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경우 부정적 무손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나는 손실은 없지만 다른 분들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상대적 손실감이죠. 이런 건 어느 사회에서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가족 화목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촉진시킵니다 라는 식이죠. 두 번째는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은 가족의 화목을 보호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지키게 해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향상, 후자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본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런 향상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제도를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죠. 사실 대부분의 국가와 조직이 제대로 못 해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있을 때 대부분을 새롭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 이전에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죠. 결국 갈등 해결 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현행화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관행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그것만 배려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욕망이 간과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시대의 정신이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의 방식을 따른다면 새로운 사회 참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담한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방향성에 맞춰서 현행화시킨 다음에 다시 신구의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따라 합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 찾아가는 것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갈등이 만들어지기까지 전체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때의 각자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애정을 기반으로 한 형태의 상호 이해가 연결된다면 갈등에 대한 우리의 해결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바로 그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화랑 같습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핸들링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